제3제국의 붕괴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독일 국민은 전례 없는 고통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동부에서 적군이 파괴적으로 진군하는 모습부터 전체 지역사회의 강제 추방까지 독일 국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잔혹 행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강간, 처형, 대량 기아, 강제 추방이 남성, 여성,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군은 전쟁 자체만큼이나 가혹한 운명에 직면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벌판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굶주림과 추위, 강제 노역이 그들의 새로운 적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실종되었고 삶은 파괴되었으며 나라는 잊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독일 국민들에게 그 비극적인 한 해는 어땠을까? 1945년 나치 독일의 비극적인 한 해. 영국과 미국이 프랑스를 해방시키는 데 분주한 사이 1945년 초 소련군이 동쪽에서 진군해 베를린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치 전략가들은 총통의 벙커를 드나들며 자신의 군대의 학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많은 독일 도시들이 폭격에 항복했고 히틀러와 그의 관리들은 세계 제국이라는 꿈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국의 심장인 베를린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점점 더 망상에 빠져 현실과 단절되었는데 특히 그가 지하 벙커로 후퇴한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그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소련의 포병대 포격 소리가 벙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렸을 때에도 독일군이 승리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 사이 독일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식량과 기본 생필품이 부족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민간인들은 방공호로 피난하거나 시골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지역 나치 지도자였던 대구역 지도자들은 종종 사실을 부인하며 권력에 매달리고 반체제 인사와 탈영 혐의자에 대해 점점 더 잔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치 지도부 내부에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3일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지만 히틀러는 이에 격노하여 괴링을 제국의 반역자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연합군과 별도로 항복을 협상하고자 남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SS의 수장이었던 하인리히 힘러는 히틀러의 눈을 피해 서방 연합군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비소 캡슐을 물어뜯고 자살했습니다. 29일 이른 아침, 절망에 빠진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결혼하고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소련군이 벙커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은 점점 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30일 오후 3시 30분 지하 벙커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고 SS군은 히틀러와 에바가 서재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합군이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병사들은 시체를 불태우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죽음이라는 소식은 나치 독일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요제프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도 자신과 6 자녀를 독살함으로써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5월 2일 베를린이 포위되자 소련군은 마침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여 독일 수도에 붉은 깃발을 개양했습니다. 이것은 제3제국의 물리적 존재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베를린과 다른 독일 도시에서는 며칠 동안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5월 7일 제국의 새로 임명된 대통령인 카를 데니츠 대제독이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연합군은 독일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잠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많은 나치 전범들을 찾아 기소하기 위해 시간과의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마틴 보르만, 하인리히 힘러, 로베르트 라이 등 가장 충성스러운 나치 관료 중 일부는 뉘른베르크 재판에 서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기타 생명을 구하고자 새로운 당국에 항복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음모 혐의로 가택 연금 중이던 헤르만 괴링은 5월 5일 지나가던 루프트바페 부대에 의해 풀려났고
그는 항복하기 위해 미군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련에 항복하는 것보다 미국에 항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나치를 발견하자마자 총살하는 관습을 고려하면 이 생각이 그의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1945년은 나치에게 좋은 해가 아니었다. 붉은 군대는 1월부터 군대를 밀어붙이고 있었으며 1월 말에는 점령된 폴란드를 넘어 오데르강에 도달했습니다. 1월 27일 소련군이 아우슈비츠에 입성하면서 그들은 강제 수용소의 공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5월 7일까지 그들은 베를린을 향해 확고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이 극적인 몇 달 동안 20세기의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드레스덴, 함부르크, 베를린, 먼지로 변한 세 도시. 독일의 도시와 마을에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가 거주했는데 남성들은 전선에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피해를 입거나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1945년 4월 베를린 거리에서 전투가 발발했을 당시 그 도시에는 약 15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련 박격포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그들의 남편은 전선으로 쫓겨났습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했고 기본적인 서비스는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여성 3명 중 1명이 2차 세계대전 말에 어떤 형태로든 성적 폭행을 당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1945년 4월 24일에서 5월 5일까지의 주의 가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당시 소련군은 베를린을 포위하고 나치 저항의 마지막 흔적을 없앴습니다. 소련 국기가 독일 제국의회 의사당 꼭대기에 개양된 상징적인 사진이 찍히기 불과 며칠 전 많은 여성들이 이른바 영웅들의 손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베를린 전투는 비비린내 나는 잔혹한 전투였다. 그것은 나치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마지막 저항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부분 근접 전투로 이루어졌고 전투 병력은 심각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장 친위대의 정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방어는 헬무트 바이들링 장군의 거의 소진되고 조직이 없는 예비 사단에 맡겨졌습니다. 게다가 바이들링 장군의 수비대는 거의 전부 국민군 소속의 노인들과 히틀러 청소년단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전투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굶주리고 사악한 소련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베를린 전투의 공식 사상자는 독일군이 90만 명이 넘고 폴란드와 소련군이 36만 명이 넘었습니다. 학대를 받는 여성의 수는 출처에 따라 다르며 2만 명에서 10만 명, 최대 100만 명에 이릅니다. 베를린에서 폭격과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적어도 수비군은 적과 마주보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동독의 드레스덴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까지 드레스덴은 거의 기적적으로 연합군의 공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2월 13일과 14일 소위탄이 도시에 불길을 일으키면서 도시는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총 2000대의 영국과 미국 비행기가 무력한 도시에 거의 4톤의 폭발물과 소위탄을 투하하여 무려 2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 후 처칠은 드레스덴에는 최전선의 군수품을 공급하는 공장이 100개가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파괴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폭격의 먼지가 가라앉자 마을의 산업지역만이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4개 엔진을 장착한 중폭격기인 랭카스터의 첫 번째 편대가 1945년 2월 13일 화요일 밤 10시경 드레스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5시간의 비행 후 이들 240대의 영국 공군 비행기는 하늘에서 사실상 아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고 아래에서 대공포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하에 있는 대부분의 인구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섹슨 도시를 황폐화시킨 악명 높은 공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구는 60만 명으로 독일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연합군은 또한 인근 도시인 케미츠와 라이프치히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당시 영국 공군의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날씨가 충분히 온화해서 낮은 고도에서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축하하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마을의 어느 부분을 폭격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평소보다 낮은 고도, 이 경우 대부분 만에서 13,000피트 사이에서 조심스럽고 비교적 여유롭게 폭격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약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드레스덴 시내 중심기에 880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고성능 무기로 인해 창문이 깨지고 거리에는 구멍이 생기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방관들은 엄폐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폭탄은 또한 고압의 공기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건물 지붕에 떨어진 방화범이 작은 화재를 일으키면서 첨단 전쟁의 가장 무서운 결과 중 하나인 화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벽돌, 사암, 마른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는 드레스덴에서 일어난 일은 묵시록적이었습니다. 시 당국은 대개 소방관 1,000명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화재는 시 당국과 주변 도시에서 온 구조 인력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 랭커스터 사람들의 두 번째 물결이 주민들을 덮치기까지 불과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이 부대는 첫 번째 공격대의 2배에 달하는 550대의 중폭격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오전 1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랭커스터 부대는 이미 불타고 있던 도시를 침수시켰습니다. 최초의 공격으로 발생한 불길은 이제 지구의 지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파괴력으로 커졌습니다. 다음 날인 성수요일 전괴는 미국 제8공군 소속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 300여 대가 드레스덴을 공습했습니다. 이전 공격으로 인한 연기탑이 여전히 15,000피트 높이로 치솟아 오르면서 미국군은 목표물을 찾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포위당한 도시의 경비대를 공격했지만 주거 지역도 폭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월 15일 네 번째 공습이 드레스덴을 강타했습니다. 원래는 근처 라이프치히 근처의 석유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B-17 폭격기 200여 대가 날씨가 나빠서 표적을 바꾸었습니다. 조차장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주거 지역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드레스덴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8공군은 3월 2일과 4월 17일에 다시 돌아와 철도 야드와 산업지구를 공격했습니다. 드레스덴은 몇 주 동안 불타고 있었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소유물을 남겨두고 도망가면서 이제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전쟁 내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함부르크 폭격이었습니다. 유럽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후 미국은 1945년 10월 30일에 공개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함부르크 폭탄 테러로 6만에서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아마도 드레스덴의 사바의 정도일 것이다. 연합군은 함부르크에서 엄청난 파괴를 예상하고 함부르크 폭격을 고모라 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리신 성경 속 도시의 이름과 같습니다. 1943년 당시 독일의 함부르크에는 많은 제조 공장과 운송센터가 있었고 영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유보트를 건조한 블롬과 보스 조선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합군은 이곳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 폭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1943년 7월 23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에 2,300톤의 폭탄이 도시에 투하되어 당시로서는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중 폭격에는 8,000파운드짜리 블록버스터와 4,000파운드짜리 소위 쿠키, 그리고 35만 개가 넘는 개별 소위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소위탄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끊임없는 폭발이 계속되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피소에 몰려드는 동안 시간은 멈췄고 인류의 덩어리는 구조물의 콘크리트 벽과 함께 흔들렸다. 빛도, 물도, 음식도 없자 안전하게 대피한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파괴는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화재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방화범이 화재를 일으킨 것을 대비한 조치였지만 지연 작동 신관과 함께 교묘하게 배치된 고성능 폭탄으로 인해 소방대가 화재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RAF 폭격기가 해당 지역을 정리하고 귀환할 무렵 첫 번째 공습에서 손실된 항공기는 불과 12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다친 채로 누워 있습니다. 전쟁은 5월 3일에 함부르크에서 끝났다. 하루 종일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영국군이 도시로 평화롭게 진군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방송했다. 대형 포스터에는 오후 1시부터 전기, 가스, 수도 시설 직원만을 대상으로 통금 시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독일 시민들이 겪는 잔혹 행위. 국적 때문에 고통을 겪은 최초의 독일 민간인 중 하나는 독일 국경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정복한 땅에 진정한 아리아인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폴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및 기타 국가의 전체 주민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노예가 되었고 그들의 집은 독일 식민지 개척자 가족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히틀러에 따르면 그 목적은 후진국의 인종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식민지 주민들의 문제는 연합국이 그들을 해방하고 독일군이 해당 영토에서 축출되고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되찾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 강력한 보복에 대한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전쟁 중에 약 500만에서 600만 명의 폴란드 시민을 죽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은 나이세 강 서쪽의 국경을 긋겠다는 요구를 강조하기 위해 보브르 강 서쪽의 독일인 주민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인 주민을 본래 국가로 질서 있게 이전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독일인이 이미 붉은 군대의 징역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다면 중부 유럽의 모호한 지역에서 독일인을 추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1945년 7월과 8월 사이에 연합국 전체는 포스트담에서 이주한 독일인들에 대한 처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불행히도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나라의 국경 뒤에 있던 대부분의 독일인들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추방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파괴당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떠났습니다. 폴란드나 동부 전선 근처에 있던 독일인 대부분은 소련이 독일 민간인에 대한 보복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 군인들은 성폭행 및 기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행위는 적군 장교들에 의해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격려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메스도르프 학살과 같은 잔혹 행위에 대한 소식은 나치 선전기기에 의해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나치 당국은 폴란드와 독일 동부 영토에 거주하는 독일계 주민들을 서쪽으로 대피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련군과 연합군이 독일군을 격파하고 대피 지역으로 진군할 때까지 실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전투 여건이 어려워질 때까지 취약한 지역에 버려졌던 것은 나치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저항하지 않은 시민들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겁쟁이이자 반역자로 여겨졌고 히틀러는 강력한 후퇴 금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부 영토에서 독일 민간인이 처음으로 탈출한 것은 자발적인 도피와 조직적인 대피로 이루어졌으며 1944년 중반에 시작되어 1945년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상황은 혼란스러워졌고 수킬로미터 길이의 난민 행렬이 눈 속에서 카트를 밀며 전진하는 적군보다 앞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련군이 전진하면서 난민 행렬을 따라잡을 때마다 잔혹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들 난민들은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의 표적이 되기도 했으며 탱크에 깔려 사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도주와 대피 과정에서 최대 12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집을 떠난 독일인의 수는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의 주요 원인은 추위, 스트레스, 폭격이었습니다. 1945년 1월 동프로이센에서 탈출한 9천 명의 민간인과 군인을 태운 선박이 소련 해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지만 역사상 단일 선박이 침몰하면서 발생한 가장 많은 인명피해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많은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1945년 6월 1일 이전
소련과 폴란드 공산당 당국이 강 횡단을 봉쇄하기 전까지 40만 명의 사람들이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을 건너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80만 명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실레시아로 들어갔습니다. 포츠담 협정에 따라 1945년 말에 도피하거나 추방된 450만 명의 독일인이 연합국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 조직적인 대량 수송을 통해 450만 명이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추가 260만 명의 전쟁 포로가 석방되었으며 이들은 추방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독일군에 대한 붉은 군대에 형언할 수 없는 잔혹 행위. 일부 사람들은 전쟁의 흐름을 결정한 것은 D-Day가 아니라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기로 서둘러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41년 6월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는 스탈린과 연합군 모두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권한. 결국 두 나라는 최근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1939년에는 불가침 조약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군대에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모스크바를 향해 돌격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부전선은 그 후 몇 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잔혹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나치는 폴란드와 소련군에 대해 특별한 증오심을 가졌지만 소련이 나치를 붙잡았을 때 비슷한 수준의 폭력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전쟁 포로들의 포로 생활은 적대 행위가 끝난 후에도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동부 전선에서 겪은 일에 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 소련의 규율, 격렬한 당파 활동으로 인해 모스크바로의 징역은 힘든 시련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치 군인 수천 명이 굶주림과 추운 날씨, 소련 당파가 놓은 수많은 전투와 함정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조차도 소련이 포로로 잡은 독일인을 죽인 것보다는 나았다. 이들 소련 남성과 여성들은 독일군에게 돌아갈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과 독일의 소련 침공 내내 히틀러는 그의 병사들에게 소위 볼셰비키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 또는 공범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일 국방군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슬라브족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벌인 전쟁은 몰살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이는 서부 전선에서 독일이 행동한 방식이나 프랑스를 대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게다가 히틀러는 독일군에게 후퇴하면서 초토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나치군은 마을 전체를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죽음과 파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군대가 반격을 시작하자 독일군이 저지른 모든 행위가 곧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히틀러 군인들이 저지른 이런 끔찍한 집단 학살 행위는 소련 군인들의 집단적 상상력에 각인되었습니다. 사실 스탈린이 독일인을 악마화하는 데는 많은 선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에 맞서 싸운 러시아인들 중 많은 수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파괴되었고 어머니, 형제, 자매는 학살당했습니다. 소련 국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7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독일인에 대한 이 모든 축적된 원망과 증오로 소련 청년들은 스탈린의 무장 요청에 응해 독일인을 밀어내려고 했고 이는 진정으로 파괴적인 열정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스탈린은 또한 적군에게 동쪽으로 진군하는 독일인과 그 동맹군에게 기본적인 보급품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초토화 정책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전선 지역에 파괴대대가 편성되었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즉시 처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파괴대대는 마을, 학교, 공공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적군과 소련 비밀경찰은 수천 명의 반소련 포로를 학살했습니다. 비밀경찰은 전쟁 포로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러시아 내륙의 포로 수용소로 데려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송수단이 전쟁 수행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비밀 경찰은 포로들을 추운 러시아 대초원을 행진시켜 자원을 절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서부에서는 6만 명이 도보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소련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감옥에서 처형된 사람이 9,800명이 넘고 대피 과정에서 처형된 사람이 1,443명,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59명, 독일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23명, 그리고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람이 1,057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수감자 중 일부는 독일인이었고 많은 수감자들은 독일군에 의해 체포되기 전에 정치범으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포로로 잡힌 나치군을 모두 합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9만 명 중 겨우 5천 명만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전체 작전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이 대학살을 이해하는 열쇠는 소련 당국이 독일 포로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고 때로는 오히려 장려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국제 조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지만 파시스트 돼지들을 이 땅에서 몰아냄으로써 조국에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진전되면서 붉은 군대의 정치행정부는 포로를 죽이는 관행을 제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포로를 죽이면 적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전투에서 붉은 군대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병사와 장교들을 사로잡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칼이나 총검으로 찔려 죽거나 교살당한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적군은 포로로 잡힌 독일인을 살해하는 군인들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행정적 방법을 택해 장교들에게 최소한 죽은 독일인에게서 빼앗은 무기와 개인 소지품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소련 독일의 선전, 소련에 의한 독일의 악마화, 바르바로사 작전과 독일의 소련 침공 내내 히틀러는 그의 병사들에게 소위 볼셰비키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 또는 공범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일 국방군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슬라브족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벌인 전쟁은 몰살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이는 서부 전선에서 독일이 행동한 방식이나 프랑스를 대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게다가 히틀러는 독일군에게 후퇴하면서 초토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나치군은 마을 전체를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죽음과 파괴뿐이었습니다. 히틀러 군인들이 저지른 이런 끔찍한 집단 학살 행위는 소련 군인들의 집단적 상상력에 각인되었습니다. 사실 스탈린이 독일인을 악마화하는 데는 많은 선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을 점령한 러시아인들 중 많은 수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파괴되었고 어머니, 형제, 자매는 학살당했습니다. 소련 국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7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독일인에 대한 이렇게 축적된 원한과 증오심으로 소련 청년들은 스탈린의 무기 동원 요청에 응해 동프로이센을 거쳐 베를린을 향해 진군했는데 이는 진정으로 파괴적인 열정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후퇴하는 독일군이 편리하게 남겨둔 많은 양의 알코올성 음료에 힘을 얻어 붉은 군대의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은 용감하게 러시아의 겨울을 헤쳐나갔습니다. 이들 젊은 군인들 중에는 여정 중에 구출한 소련 전쟁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와 노인 독일인들 그리고 정규 군인들로 구성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베를린 주민들에게 거대한 러시아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거리마다 집집마다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1944년 10월 붉은 군대가 동프로이센으로 진격하면서 처음으로 제국 본토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독일군의 파괴적인 광란의 여파를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붉은 군대 군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광신적인 침략자들에 대한 그들의 증오와 복수에 대한 갈증은 소련의 선전에 의해 더욱 부추겨졌고 첫 번째 폭력의 물결 동안 실행되었습니다. 네머스도르프 마을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을 재정복한 독일군은 주로 노인 남성과 여성이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학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괴벨스는 이 학살을 대규모 선전 캠페인에 이용해 신문과 주간 뉴스릴에 시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볼셰비즘이 실제로 제국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독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10월 말 베르마트는 적군을 제국 국경 너머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독일군은 1945년 1월 12일 소련이 시작한 대규모 공세에 저항할 만큼의 예비군이 없었습니다. 3주 만에 소련군은 서쪽으로 500km 진군하여 독일이 점령하고 합병한 폴란드 지역을 해방하고 동독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붉은 군대가 동프로이센을 처음 침공했을 당시 나타났던 폭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독일 국방군과 친위대가 소련을 상대로 벌인 비참한 몰살 전쟁은 이제 민간인 독일 주민들이 견뎌내야 할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44년 10월 소련군이 근처 로민테 강 서쪽 기슭에 교두보를 구축했을 때 네메르스도르프에서 일어난 일은 비인도적이었지만 요제프 괴벨스의 나치 선전부에 의해 크게 과장되기도 했습니다. 독일군은 다리를 탈환하려고 시도했지만 소련 전차와 지원 보병에 의해 여러 차례의 공격이 격퇴되었습니다. 공습 중 소련군 병사 다수가 임시 벙커에 피신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14명의 지역 남녀가 있었습니다. 소련 장교가 도착하여 모두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소련군은 근거리에서 독일 민간인을 총살했습니다. 밤중에 소련 제-25 전차 여단은 강을 건너 로민테 강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은 네메스도르프를 탈환하고 학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소련은 특히 독일인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소련 정부가 수년 동안 매일 그들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선전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이 전쟁이 주로 자본주의자들 간의 전쟁으로 묘사되었으며 소련이 현명하게 개입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자들이 약화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전쟁에 참전하여 영국과 미국 자본주의자 편에 서자 이런 접근 방식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한 이후 독일인은 점차 나쁜 모습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레닌그라드의 잔혹한 포위 작전을 독일군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소련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독일인에 대한 증오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민간인을 상대로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형인가 재판인가 독일 전쟁 포로들의 운명. 승리가 시간 문제일 뿐이었을 때 연합국 정부 수반들은 소련의 얄타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볼셰비키당 서기장 요시프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주요 목적은 전쟁 후 유럽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무력 충돌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유럽 도시 완전히 재건해야 할 것이고 온 나라가 정부를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적을 처벌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루즈벨트와 다른 지도자들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탈린과 처칠은 나치에게 모범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즉결 재판을 받고 처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계속 나아갈 수 있고 전쟁은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나치의 잔혹 행위를 폭로하는 대대적인 국제 재판을 제안했습니다. 처칠은 미국 귀족의 의견에 동의했고 그래서 유명한 뉘른베르크 재판이 계획되기 시작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얄타 회담 직후인 4월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해리 트루먼은 세 나라와 프랑스의 판사를 임명하여 소위 국제 군사재판소
즉 IMT를 구성했습니다. 바이에른 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이 회의는 거의 1년간 지속되었고 국제형사법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4가지 주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침략 전쟁을 일으키려는 음모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IMT의 임무는 나치 독일의 가장 저명한 군사 및 정치 지도자 24명을 사냥하는 것이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아 결근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요제프 괴벨스, 하인리히 힘러를 비롯한 많은 저명한 나치 인사들은 전쟁이 끝날 무렵 자살했습니다. 1945년 11월 20일 독일이 항복한 지 6개월 반 후 주요 독일 전쟁 관계자들의 재판이 뉘른베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개의 연합국은 각각 2명의 판사와 기소팀을 제공했으며 재판장은 영국을 대표하는 제프리 로렌스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법원에는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었고 재판의 규칙과 절차는 참가자들의 법률 시스템에서 추려졌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의 범죄를 대중에게 폭로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원치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탈린과 처칠은 모두 얄타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지도자들만 판단한다는 것은 반가쇠를 당겨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밀어넣은 일반 나치 군인들은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이 글은 나치 정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지도자들을 따르도록 속았고 실제로는 히틀러의 범죄 행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는 생각을 퍼뜨리고자 했습니다. 이는 스탈린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국민들이 겪은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 그럴 리 없죠. 나치가 소련에 남긴 파괴의 규모로 인해 재건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전쟁이 끝나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적대국의 포로들이 장기간의 강제 노동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소련 경제에 대한 이러한 확대된 투입은 지난 2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1943년 말 테헤란에서 스탈린은 배상금으로 향후 수년간 400만 명의 강제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944년 여름까지 이 금액은 10년간 5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이 요구사항은 연합국의 후속회의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의 일반 명령은 일할 수 있는 동남유럽의 해방 영토에 있는 17세에서 45세 사이의 모든 독일 남성과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모든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련, 2개월 만에 약 11만 명이 이미 신원이 확인되어 이송되었고 1945년 초에는 점령된 독일에서 온 10만 명이 합류했습니다. 이는 소련군의 손에 있던 독일 포로들의 운명이기도 했는데 너무 아프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린 약 10만 명만이 면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소련으로 이송되기 전에 폴란드와 동독에 있는 약 60개의 수용소에 모아졌는데 이 과정은 1415년 10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수감자 노동은 또한 중요한 원자재가 걸려있는 다른 주권 영토의 특정 위치로 보내졌는데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의 야히모프로 보내져서 스탈린의 새로운 핵산업에 필요한 우라늄을 채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 스탈린은 재건에 필요한 기간만큼 포로들을 가두어 둘 계획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재건에 15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소련은 1945년 5월부터 1949년 말 사이에 추축국 포로의 대부분을 석방했는데 이는 여전히 대부분 연합국보다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수감자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45년 6월 6일 앞으로의 모든 석방 및 송환은 정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년의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포고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밀 경찰은 이미 수용소와 병원에 수용되어 일할 수 없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 군인 약 22만 5천 명단을 작성했지만 여기에는 포로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장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8월까지 총 70만 8,055명의 수감자가 석방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41만 명은 독일인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련 당국은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수감자를 없애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명백히 반소련적 견해를 가진 수감자의 탈출을 막는데 여전히 열심이었으므로 의심되는 사람은 적절한 구실로 억류하기로 했습니다. 소련은 수감자들의 노동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개발부 장관 세르게이 크루글로프는 노동에 부적합한 15만 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남은 수감자들의 배급량을 10% 늘리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독일의 포로 기록에 따르면 소련 연방 내 2,500개 수용소 대부분에는 굶주림 문화가 존재했지만 이웃한 민간인들도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국가의 생산 능력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 나라에는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독일 기록에는 수감자들 사이에 이질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며 수감자들의 행동 패턴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쌓아두는 일,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도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금기사항, 수용소 내에서 음식이 도난당하고 거래되는 방식, 심지어 수감자들이 무엇을 하든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알려지자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에서도 절박함이 드러났습니다. 남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실명을 유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미묘한 것은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려는 시도였으며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시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베르마트의 비겁함과 대민에서의 대량 자동차 박멸. 소련군이 독일 영토로 진격하자 히틀러는 선전 장관 요제프 괴벨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저항하라. 도망치지 말고 양보하지도 마라. 모든 독일인은 자기 마을에서 붉은 군대를 막아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았습니다. 제국 지도자의 이러한 직접적 명령은 제3제국의 민간인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제국의 다른 지역이 포메라니아의 대민 마을만큼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독일군이 보인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1945년 4월 말 붉은 군대가 다가오자 대민과 포메라니아의 다른 도시에 있던 당과 국가 관리들은 가장 먼저 그 지역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최종 승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동포인 독일인들이 버텨내라고 가장 먼저 요구했습니다. 대민 주변에 주둔한 베르마트 부대도 히틀러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버리거나 포로가 되는 것보다는 영웅적인 몰락을 택하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페네 강과 그 지류인 트레벨 강, 톨렌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파괴한 후 급히 도시를 버렸습니다. 이는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남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때 피난하지 못한 주민들은 수백 명의 난민과 함께 갇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련군이 도착하기를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련 점령지에서 베르마트와 SS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쪽으로 도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련의 보복을 가장 많이 겪었습니다. 잔혹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대민에 남은 사람들은 붉은 군대의 첫 번째 군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월 30일은 히틀러가 베를린 벙커에서 자살한 날이기도 한데 밝고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민에서는 포격 소리가 들렸고 전차가 접근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대민 주민들과 난민들은 지하실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여자들은 가능한 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려고 얼굴을 재로 검게 칠하고 머리에 찢어진 붕대를 감았습니다. 소수의 시민은 잠재적인 반발을 무릅쓰고 창문에 흰 시트와 수건을 걸었는데 이는 도시가 싸움 없이 항복한다는 표시였다. 소련 전차 여단 2개의 선봉대가 정오전에 마을 남쪽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파괴된 다리를 발견했고 이로 인해
원래 계획대로 로스토크를 향해 신속히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정고가 되자 탱크와 다른 차량들이 도시의 역사적 중심지로 진군했습니다. 오후에는 두 차례의 짧은 총격전이 있은 후 대민은 완전히 소련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시 주민 21명이 자살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탱크, 장갑차, 트럭, 그리고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가 도시를 이상한 군대 캠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승리를 향한 행진 도중에 멈춰서서 시계, 보석, 슈넵스, 여자, 그리고 섹스와 폭력의 기회를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소련군은 나치에 대한 승리감과 더불어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민의 첫 번째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마을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들보와 모르타르로 지은 집들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고 불길은 며칠 동안 계속되어 역사적인 시내 중심가를 대부분 파괴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술에 취한 붉은 군대 병사들이 약탈을 일삼으며 자행한 테러였다. 수백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폭행을 당했고 많은 주민들이 살해당했으며 많은 주택이 약탈당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이어 대량 자살 행위가 이어졌는데 그 규모는 전쟁 마지막 며칠 동안 다른 독일 도시나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일보다 더 컸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집단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고 온 가족이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유아와 어린이, 학생과 청소년, 젊은 남녀, 부유한 부부, 연금 수급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 자살자들의 배경, 직업, 사회적 지위에는 아무런 패턴이 없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대민과 그 주변 지역에서 온 사람 수백 명 외에도 포메라니아, 동프로이센, 서프로이센 및 기타 지역에서 온 수백 명의 난민이 포함되었습니다. 독을 먹거나 뇌에 총알을 박을 수 있었던 사람들, 손목을 베거나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사하여 죽었습니다. 여자들은 배낭에 돌을 가득 담고 아이들과 자신의 손을 손목에 묶은 채 물속으로 들어갔다. 몇 주가 지났는데도 시체가 여전히 펜의 강과 그 지류의 물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합니다. 임시명부에는 612명의 이름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400명이 자살했습니다. 1945년 11월 대민 주변 지역의회는 사망자 수를 7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추산했습니다. 대민의 대량 자동차 탈락은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혼란이 빚어지면서 독일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택했는데 이를 정확히 말하면 자가 박멸의 유행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말기 독일의 균형. 소위 천년 제국은 1914년 말부터 1915년 상반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비극적으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영토를 모두 잃었지만 수데텐란트 사리 등 이전에 소유했던 지역도 잃었습니다. 독일은 전쟁 전 영토의 4분의 1을 연합국의 사실상 합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국, 프랑스, 소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물론 산업 능력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고 국가도 없는 망가진 국가에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합군은 국가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 나섰습니다. 그들은 독일을 다양한 유럽 동맹국이 통제하는 여러 영향권으로 나누어 이를 달성했습니다. 연합군에 의한 독일의 패배를 상징하는 베를린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었고 각 구역은 소련, 영국, 미국, 프랑스가 통제했습니다. 1945년 4월부터 1947년 7월까지 전후 독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독일인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외에는 독일인의 국가 재건에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연합군은 독일의 산업 군비 축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완전하거나 일부 산업화를 해제하여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1946년에 서명된 독일의 첫 번째 산업 계획은 독일의 중공업 생산량을 1338년 수준의 약 50%로 낮추기 위해 1500개의 제조 공장을 파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독일인들은 값비싼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연합군의 독일 점령은 1948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서독, 즉 독일 연방공화국은 1949년 5월에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동독, 즉 독일 민주공화국은 1949년 10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점령 정부에서 두 독일은 매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서방의 시장 경제를 갖춘 자본주의 국가, 반면 동독은 소련과 동맹을 맺었고 매우 중앙집권적인 공산주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권력과 영토에 대한 갈망이 끝이 없어 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33년에서 1943년 무렵 나치 독일은 무적의 군대로 보였고 모든 독일 시민은 막대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는 주로 독일 유대인과 합병 영토의 주민을 약탈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긴 휴가를 갈 수 있었고 차와 가전제품을 살 수 있었으며 그들이 세계 인구의 나머지보다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스의 이러한 열광적인 꿈은 1945년에 연합국의 연합군에 의해 모든 방어선에서 패배하면서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예상치 못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모든 학대와 고통을 직접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집과 가족을 잃었고 이주를 강요받았거나 거지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먼지로 변하고 가족은 파괴되었으며 마음은 굶주림과 고통, 아픔의 기억으로 영원히 오염되었습니다. 이것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을 통치했던 나치 범죄자들로부터 독일 국민이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